뭐가 그렇게 좋아요? 계속 웃네. 그냥 다 좋아서요. 꿈 같아요. 아들이 장가를 가고 집이 조금 조용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적적하긴 해도 화분 몇 개 키우고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주말이면 TV 보며 시간을 보내는 그저 평범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상하리만큼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뭐 하고 계셨어요?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까 봐요. 주말엔 쉬셔야죠. 제가 왔으니까요. 말만 들으면 참 살뜰한 며느리였습니다. 손에 빈손으로 오는 법도 없었고 과일이나 반찬 하나쯤은 꼭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일하느라 바쁘니 며느리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지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오면 괜히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왔으면 밥 먹고 가라. 피곤할 텐데 누워서 좀 쉬어라. 그런 말들을 하며 말입니다. 주말이 되면 어머님 오늘도 잠깐 들릴게요. 마치 이미 정해진 일정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점심만 먹고 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저녁까지 먹고 가끔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아이 학교 이야기, 물가 이야기, 아파트 사람들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일부러 꺼내지 않던 남편 이야기까지도요. 남편이 떠난 지도 이제 몇 해가 지났고 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 했는데 며느리는 종종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집도 남기시고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겠지. 며느리니까 관심 가져주는 거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던 주말 방문이 훗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의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곧 식탁 위에서 이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질문이 조용히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날도 여느 주말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고 큰아들은 잠깐 들렀다 간다며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밥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에 들어왔고 저는 괜히 고맙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급하게 차린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놓였고 아이 밥부터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대화는 늘 그렇듯 가벼웠습니다. 아이 학교 이야기,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아파트 관리비가 또 올랐다는 이야기. 그런데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였을까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아주 아무 일 아니라는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게 있잖아요. 식탁 위 공기가 그 순간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 유산 말이에요. 어머님이 다 관리하고 계신 거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말을 꺼내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인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있다. 너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하지만 그 혹시나라는 말이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알아야 하지 않아?
혹시 엄마 아프거나 그러면 정리할 사람은 필요하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곤란했습니다. 그럴 일 없도록 내가 관리하고 있다니까. 괜히 이런 얘기 꺼내서 분위기 흐리지 말자. 저는 그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 남편도 가끔 걱정하더라고요. 그 말에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냥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그날따라 두 사람이 한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꺼내나.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유산이라고 해봐야 이 집이랑 상가 몇 개, 그리고 아파트 하나 정도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가요? 상가가 여러 개예요? 그 질문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건 됐다. 밥이나 먹자. 분위기는 다시 조금 어색해졌고 아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집 식탁 위에서는 이제 더 이상 편한 이야기만 오가지 않게 됐다는 걸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날을 시작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왔고 말투도 여전히 공손했고 겉으로 보기엔 아무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식탁에서 오갔던 이야기가 제 기분 탓이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한번 걸리기 시작한 생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대놓고 다시 묻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월세 관리도 참 어렵더라고요. 상가 쪽은 세금도 복잡하죠? 어머님 혼자 하시기엔 머리 아프실 것 같아요. 말은 전부 어머니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혹시 상가 월세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런 건 좀 해봐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러자 며느리는 한 발 물러서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그럼 다행이에요. 그냥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 말투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거절하는 쪽이 미안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미연이랑 얘기 좀 했는데 엄마 혼자 너무 다 떠안고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냐? 내가 감당 못할 일 아니다. 그러자 아들은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운영만 한번 맡겨보는 건 어때? 소유권이나 그런 건 그대로 두고 월세 관리만 말이야. 그 말이 며느리 입에서 나왔을 땐 거슬렸는데 아들 입에서 나오니 이상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거고 미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류 하나, 숫자 하나 챙기는 것도 점점 버거워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며느리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도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운영만 맡긴다는데 매매나 대출은 내가 쥐고 있으면 되잖아. 며칠 뒤 며느리는 또다시 집에 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얘기요. 괜히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어머님 혼자 힘들어 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운영만이다. 매매, 대출, 계약. 내 도장 찍는 일은 절대 없어.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그런 건 당연히 어머님이 하셔야죠. 저는 그냥 정리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가볍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큰아들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괜히 불안하면 언제든지 다시 가져오면 되잖아. 그렇게 저는 운영만이라는 말에 스스로 안심해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훗날 이렇게까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게 운영을 맡긴 뒤부터 큰아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엄마 몸 생각해. 엄마가 제일 편한 게 최고야. 그런 말을 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끝에 꼭 이런 말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해야 할 거잖아.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히 예민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의심하는 건 부모로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건을 더 분명히 했습니다. 월세는 기존 계좌 그대로 들어오게 해라. 너희는 내역만 정리해서 보여주면 된다. 통장, 도장, 서류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 말을 할 때 저는 분명 단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알았어, 엄마.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며느리는 그럼요, 어머님. 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큰아들이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한 게 엄마, 상가 쪽 요즘 분위기 좋아. 요즘은 가만히 두는 게 손해야. 저는 그때마다 나는 지금도 충분하다. 괜히 욕심내지 마라.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 한다고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나 봅니다. 운영을 맡긴 지 꼭 3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주말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낯선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외관에 처음 보는 외국 브랜드 차량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차를 샀지? 괜히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더군요. 그런데 차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내려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큰아들이 내렸습니다. 둘은 웃으며 차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군요. 마치 새 물건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엄마, 큰아들이 먼저 저를 봤습니다. 차 바꿨어. 좀 무리하긴 했는데.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냐? 그러자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이 학교도 그렇고. 요즘은 다들 이런 차 타더라고요. 저는 그 말보다 그 태도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형편에 맞는 차라는 게 있는 거다. 유지비는 생각해봤고? 그러자 큰아들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 어차피 나중에 받을 돈인데 지금 좀 앞당겨 쓴 거지.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앞당겨 쓴다.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들고 오는 가방, 아이 옷, 주말에 가는 식당. 예전에는 요즘 애들은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돈이 돈을 버는 시대잖아요.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손해예요. 큰아들도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하더군요. 엄마, 세상은 바뀌었어. 엄마 방식은 너무 보수적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보수적인 게 아니라 내 분수에 맞게 사는 거다. 그러자 며느리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그렇게 사시면 아드님 기도 죽어요. 아빠 없는 집에서 자랐다는 소리 아들 듣게 하고 싶으세요? 그 말은 정확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운영만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제는 전혀 믿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안이 곧 현실이 되어 제 눈앞으로 튀어나올 줄은요. 고급 외제차를 본 뒤로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면 괜히 더 숨길 것 같았고 지켜보면 스스로 드러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오히려 더 편해진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다 말고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상가 월세는 그냥 두고 계세요?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괜찮은 투자처 하나를 알게 됐어요. 제 삼촌이 하는 데인데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소문이 자자해요.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투자는 하지 마라. 그런 말은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도 기분 나쁜 내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서 바로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요. 하지만 참고만 하겠다는 말치고는 그 이야기가 너무 자주 나왔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사람은 2배 넘게 벌었대요. 다음 분기만 넘기면 확실해진대요. 큰아들도 그 이야기를 받아쳤습니다. 엄마, 요즘은 이런 정보 아는 사람이 돈 버는 거야. 괜히 기회 놓치지 말고 조금만 써보는 건 어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돈은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다. 한 번 잃으면 끝이야. 그러자 며느리는 그제야 본색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너무 것부터 내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안전한 것만 하면서 살아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잃어도 괜찮다. 며느리가 월세 정리 내역을 보내오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엑셀 파일 하나에 숫자만 정리된 단순한 자료였습니다. 저는 꼼꼼히 보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입금 날짜가 조금씩 밀려 있었고 금액도 전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건 왜 그렇지? 물어보면 며느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 공실이 잠깐 생겨서요. 세입자가 사정이 있어서요. 다음 달엔 맞춰질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히 예민해지지 말자. 하지만 불안이라는 건 한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몰래 예전 장부를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적어둔 노트였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대조해보니 확실해졌습니다. 줄었다. 큰 폭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운영만 맡겼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그때 처음으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고 상가 근처로 가봤습니다. 몇 년째 보던 얼굴에 세입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장사는 어떠세요? 월세는 잘 내고 계시죠? 세입자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월세요? 지난달부터 다른 계좌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계좌요? 누가 알려줬나요? 아드님이요. 관리 방식이 바뀌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운영만이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었구나.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가 월세 네가 계좌 바꿨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투자하려면 돈이 한 군데 모여야 해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삼촌 투자처, 수상한 내역, 고급 외제차.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장 그만둬라. 지금 이 순간부터 손 떼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월세 계좌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아들을 믿은 죄, 며느리를 믿은 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믿은 죄였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눈치를 보며 마주 앉았습니다. 설명해봐라. 언제부터 계좌를 바꾼 거냐? 큰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야. 투자하려면 자금이 한 군데 모여야 해서. 며느리가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손해본 건 아직 없어요. 지금은 준비 단계예요. 그 순간 참고 있던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네가 말한 운영이냐? 내 허락 없이 계좌를 바꾼 게 운영이냐고. 며느리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그 말에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애초에 선을 그을 생각조차 없었다는 걸요.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라. 지금까지 들어간 돈 전부 정리해라. 그러자 큰아들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조금만 기다리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한국아파트 105동 천이호 맞으시죠? 집을 보러 가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저는 집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럼 매물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집을 내놨냐?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뻔뻔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그 집도 저희가 살 집이잖아요. 미리 알아본 것뿐이에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건드린다. 그러자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상 문제는 없어요. 괜히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 말이 제 귀에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운영이라는 말 뒤에서 얼마나 많은 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는지를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집 현관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집 보러 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여긴 매물 아닙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그러자 부동산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집주인, 위임으로 나온 건데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인감이 찍혀 있었고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경찰 부를 겁니다. 그제야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저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큰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며느리는 처음으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아직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확실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집에 더 이상 발도 들이지 마라.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집매도 시도가 들통난 뒤에도 큰아들과 며느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도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드시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 집 역시 제가 결혼할 때 도와준 집이었습니다.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을 때 저 스스로도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경비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뛰어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창피한 짓이에요. 당장 일어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집 팔려고 했지? 그럼 나도 네가 사는 집 앞에 앉아 있을 권리 있다. 곧 큰아들도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사람들 다 보고 있어. 저는 그제야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다 보라고 하는 거다. 내 아들이 어미 집을 팔아먹으려 했다고 다 알릴 거야. 그 말에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미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고 서류를 하나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시도, 위임장 악용, 재산관리 권한 남용,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상가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즉시 반환할 거. 둘째, 그동안 손댄 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할 거. 셋째, 나와 가족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거. 며느리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해요? 너무 무리한 요구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큰아들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차용증은 작성되었습니다. 상가 권한은 모두 제 손으로 돌아왔고 법적 절차도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살던 집에서 나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그 적막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억울함보다 후회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켜냈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내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피보다 선택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더 많다는 것도요.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제 삶이었으니까요.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말에
무조건 마음부터 내주지 않을 겁니다. 믿을 사람만 믿고 지켜야 할 선은 끝까지 지키면서 살 생각입니다. 그게 지금의 제가 스스로에게 한 유일한 약속입니다.